평범하고 단란했던 신혼집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시어머니 박정자가 합가하기 시작한 그날부터였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침마다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이 기이할 정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 빗질을 하고 잤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수지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빗속에서 사라지거나 화장실 배수구에 가지런히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정성스럽게 수진의 신체 일부를 수집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수진은 침대 정리를 하던 중 베개 밑에서 낯선 투명 지퍼백을 발견한다. 이게 뭐지? 내 머리카락인가? 왜 이런 게 어머니 방 근처에서 나오는 거지? 수진은 의구심을 품었지만 차마 시어머니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서서히 일상을 잠식해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화장대를 꼼꼼히 뒤지거나 수진이 사용하던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떼어내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수진이 밖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사육당하고 있다는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행동은 단순한 미신이나 병적인 습관을 넘어 며느리의 생기를 갉아먹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박정자는 수진의 방 문을 살며시 닫으며 품에 숨긴 머리카락 봉투를 보며 기괴한 미소를 짓는다. 아직 부족해.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아들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참다 못한 수진은 남편 지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하지 말라며 오히려 수진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죠. 고립된 수진은 직접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시장에 간 사이 수진은 어머니의 방과 이어진 구석진 지하실 창고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어머니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던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수지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이 수백 개의 작은 봉투에 나뉘어 보관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카락으로 엮어 만든 수진의 모습과 기괴하게 닮은 작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저주 인형을 집어들며 비명을 지른다. 세상에 이게 뭐야? 어머니, 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인형 곳곳에는 핀이 꽂혀 있었고 인형의 가슴팍에는 수진의 생년월일과 이름이 적힌 부적 같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면서도 굳이 합가를 고집했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는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며느리의 운을 꺾고 질병을 앓게
하려는 광기 어린 시도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믿었던 가족의 배신, 그리고 자신을 인형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그 추악한 속내를 마주한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있던 가족에는 산산조각이 나고 분노와 생존 본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정자는 지하실 계단을 내려오다 수진을 발견하고는 당황하는 대신 살벌한 눈빛으로 돌변한다. 감히 누가 여기를 들어와? 내가 왜 그 인형을 건드려? 지하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박정자는 수진을 향해 달려들며 그 머리카락 뭉치들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며느리를 향한 저주로 변질된 결과였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아들을 통제하려 했는지, 왜 수진의 머리카락을 모아 저주 인형을 만들었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 위해 아들의 가장 가까운 여자인 며느리를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대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거실 곳곳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던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광기는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이제 이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수진은 홈캠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 모습 치훈 씨도 똑똑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구원인가요? 박정자는 홈캠의 존재를 알고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평판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자신의 추악한 취미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지훈이 귀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어머니가 숨겨온 이 기괴한 저주의 현장을 직접 확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박정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했지만 수진의 손에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반격은 시어머니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치밀한 방식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김지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해맑게 웃는다. 어머니, 수진아. 오늘 저녁엔 외식이라도 할까? 두 사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지하실에서 발견된 저주 인형.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 수진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시어머니 박정자의 삐뚤어진 욕망이 성상화된 것이었습니다. 인형의 눈에는 붉은 실이 꿰어져 있었고 심장 부위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매일 밤 수진이 잠든 사이 몰래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내어 이 인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가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한 주술의 재단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인형을 손에 쥐었을 때 전해져 오던 그 서늘한 기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정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빼앗아 간 저 가증스러운 며느리만 사라진다면 다시 예전처럼 아들과 자신만이 오붓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망상은 수진이라는 한 여성을 서서히 죽음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수진의 손에서 인형을 낚아채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린다. 이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이년아, 감히 누구의 성욕을 더럽히는 거냐? 박정자의 눈빛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시어머니가 지닌 그 비정상적인 집착의 근원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미신을 믿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타인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겪어온 일련의 불운들, 갑작스러운 사고, 원인 모를 불면증, 아침마다 찾아오는 무기력함, 이 모두 이 저주 인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정자는 수진의 머리카락을 매개로 그녀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진에게 남은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이 광기 어린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지하실 풍경을 촬영하며 냉정하게 말한다. 어머니,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건 살인 미수예요. 더 이상은 안 참아요. 집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미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며느리를 향한 노골적인 증오와 저주가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훈이 퇴근하기 전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홈캠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방에서 은밀히 행하던 주술 행위들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는 수진이 눈치를 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을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식사 자리에 알 수 없는 약재를 섞어 내놓거나 수진의 방 문을 열어두고 밤새 주문을 외우는 등 노골적인 괴롭힘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럴 때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느냐, 아니면 누가 먼저 진실을 폭로하느냐의 게임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식탁 위에서 수진의 밥그릇을 노려보며 기괴하게 웃는다. 천천히 먹어라. 수진아, 이건 너를 위한 보약이다. 이걸 먹으면 편안해질 거야. 수진은 그 밥그릇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훈의 주의를 끌기 위해 더 치밀한 작전을 짰습니다. 지훈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띌 수 있도록 거실 중앙에 모든 증거물을 펼쳐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은 박정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떼어내려 할 때마다 미세한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물건을 뒤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녀의 주술 행위를 입증할 녹취까지 확보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박정자는 수진의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었고 그 모습은 마치 쫓기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곧 지훈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하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한다. 지훈 씨가 오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그 더러운 비밀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드디어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한가운데 의연하게 앉아 있었고 박정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로 안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지훈을 향해 말없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증거들, 그리고 지하실에서 찾아낸 저주 인형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수집하고 저주 인형을 만들어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어머니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지훈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비틀거린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박정자는 아들의 눈앞에서 증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고 싶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나를 저주하고 이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해. 박정자의 관기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관기가 아들을 가장 큰 상처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족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박정자가 꿈꾸던 아들과의 행복한 미래는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의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는다. 아니야. 지훈아. 타조년이 나를 쫓아내려고 꾸민 짓이야. 난 너를 위해서 그랬어. 지훈이 거실에 놓인 증거물들을 마주한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정자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들이라는 성역은 그녀 스스로가 만든 저주와 광기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훈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진 속 저주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그는 몇 번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반응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도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어머니의 집착이 사실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었는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애정이 아닌 서늘한 경멸을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박정자에게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참하게 애원한다. 지훈아. 제발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전현이 너를 홀려서 내 아들을 뺏어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박정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듯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을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한 짓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에요. 내 신체 일부를 수집하고 주술 인형을 만들어 내 정신을 죽이려 했어. 이건 살인미수야. 수진의 차분한 목소리는 박정자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정자는 광기 어린 눈으로 수진을 쏘아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이미 자신의 모든 증거를 변호사와 경찰 측에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박정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지우는 분노와 좌절이 섞인 얼굴로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리친다. 어머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인형 취급하고 머리카락을 뜯어내서 저주하는 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냐고요? 며칠 뒤 박정자는 폭행 및 살인 미수방조, 주술적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증인석에 앉아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었던 공포를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사라질 때 느꼈던 기이한 공포, 밤마다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기괴한 주문 소리, 그리고 지하실에서 마주했던 저주 인형의 실체까지. 수진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박정자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는 여전히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법정조차도 그녀의 광기에 질린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정자의 변호인은 치매에 의한 망상이라며 감형을 주장했지만 수진이 제출한 수백 장의 증거물과 홈캠 영상은 박정자가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판사를 향해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발광한다. 내가 왜 죄인이야?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뺏어갔는데 천연이 내 아들을 훔쳐갔다고! 수지는 박정자의 그 외침을 들으며 오히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온전히 박정자의 광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상에 알렸기 때문입니다. 박정자가 주장하는 아들을 위한 사랑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 독약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박정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박정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해왔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지우는 증인석 옆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의 옆에서 그녀의 증언을 묵묵히 뒷받침하며 자신이 방관자로서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도 깊은 참회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박정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이수진은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박정자의 곁을 지나칠 때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한다. 어머니, 이제 그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세요. 저도 그리고 아들도 이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박정자는 정신 감정과 함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반적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양관과 같은 폐쇄적인 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박정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녀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면회하며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변해버렸는지, 그 뿌리 깊은 고독과 집착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를 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인 자신도 그 어떤 저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박정자 스스로가 자신의 광기를 멈추고 참회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지우는 면회실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차갑게 돌아선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부디 그 안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진과 지우는 비로소 둘만의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지는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가끔은 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섬뜩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지켜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자가 남긴 흔적들은 모두 정리하고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지는 햇살을 가득 받으며 빗질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는 온전한 자신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긴 전쟁이었지만 그 끝에 얻은 것은 평온한 일상과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관계는 결국 무너졌고 두 사람은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창가에 앉아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빗으며 평온한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내 것이 오롯이 내게 남았어. 이제 정말 자유야.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난 뒤 집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의 광기가 서려 있던 지하실은 이제 깨끗하게 비워졌고 그곳에 가득했던 저주, 인형과 며느리의 머리카락 봉투들은 모두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수지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차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비극을 겪은 뒤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비극을 통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수진에게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자유였고 그녀의 남편 지훈에게는 건강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문득문득 공포가 엄습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한다. 이제야 숨을 좀 쉴 수 있겠어. 지훈 씨, 우리 이제 여기서 더 예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살아요. 지우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에게 가해진 폭력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치부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과거가 지금의 행복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지운을 다독였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천재를 낭비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의 변화는 곧 기억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박정자가 만든 악몽의 공간에서 벗어나 온전히 두 사람의 취향이 담긴 작은 보금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지옥을 통과해온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며 머리카락을 빗었습니다. 이제는 그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값진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지우는 이삿짐 박스를 나르다 멈춰 서서 수진의 손을 가만히 잡는다. 수진아, 나를 믿고 다시 시작해줘서 고마워.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줄게.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후에도 가끔 밤마다 수지는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베개 밑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하는 악몽. 머리카락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환청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수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며 현실로 돌아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심리 상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처럼 고부 갈등이라는 명목 하에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폭력을 당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사건을 공론화하며 더 많은 이들이 사이비 같은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상담 모임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조언한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그들의 뒤틀린 관계일 뿐이에요.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요. 지훈 역시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변해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단순히 아내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시설을 방문할 때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대신 어머니의 죄를 똑바로 마주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옹호하거나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훈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박정자는 여전히 아들을 보며 내가 나를 배신했다며 분노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내 수진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만 단단해졌고, 고통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상담센터 밖에서 수진을 기다리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민다. 수진아, 오늘 상담은 어땠어? 당신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좋다. 박정자의 시간은 감옥과 같은 치료 시설 안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찾으며 혼잣말을 읊조린다고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망상 속에서 영원히 갇혀버린 것. 그것은
그녀가 며느리에게 씌우려 했던 저주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한편 수진과 지우는 비로소 완전한 평온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주말이면 평범한 연인들처럼 공원을 산책합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아침마다 머리카락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쁘게 따아 올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기운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지난 3년은 지옥과도 같았지만 그 지옥을 건너왔기에 지금의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과정을 글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집어삼키려 했던 광기에 대항하여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는지 그 기록이 세상에 또 다른 구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수진은 노을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짓는다. 있잖아, 지훈 씨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내 머리카락도, 내 마음도, 그리고 우리 사이도.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으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옥죄고 소유하려는 모든 집착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정신적 폭력은 그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수진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할 때 완성된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집착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지옥을 벗어나는 용기야말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수진과 지훈의 앞날에는 따뜻한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궈낸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김지훈은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화답한다. 그래,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 앞으로는 꽃길만 걷자. 법정의 선고가 내려진 후 박정자가 수감된 곳은 화려했던 저택이 아니라 차갑고 좁은 격리 시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찾으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훔쳐갔다는 망상은 그녀의 뇌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실타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엮어줄 손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정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수지는 박정자가 수감된 이후에도 종종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어둠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박정자는 이제 악마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욕망에 잡아먹힌 가여운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박정자는 감방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기괴하게 웃는다. 다들 나를 떠났어. 하지만 내 머리카락 인형은 알고 있지. 언젠가 다시 그년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고 빌 거라는 걸. 한편 수진과 지우는 박정자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증거들을 법원에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박정자의 재산은 피해 보상과 정신적 위자료로 모두 압류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아들인 지우는 이제 그녀의 곁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지우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행했던 모든 폭력을 지켜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방관자라 부르며 어머니의 그릇된 사랑을 제어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참회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지훈의 손을 잡으며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옥을 함께 건너온 부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자가 만든 것은 저주였지만 그것을 파괴한 것은 두 사람의 진실한 연대였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모아 저주를 걸던 시어머니의 광기는 결국 그 머리카락의 주인인 며느리의 강인한 의지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난 셈이었습니다. 김지우는 면회실 밖으로 나오며 참담한 표정으로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수진아, 어머니의 저 저주가 우리를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알게 해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수진과 지우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여 누구의 간섭도 없는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더 이상 아침마다 베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빗을 때마다 섬뜩한 기억이 떠오르던 트라우마도 점차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묻는 소소한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상담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그 끔찍한 집착의 기억은 이제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많은 이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상담센터의 작은 창가에서 상담생의 손을 맞잡으며 부드럽게 웃는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집착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지훈 또한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수진의 든든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며 세상에 흩어진 아픔들을 치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고 고난을 통해 서로를 향한 신뢰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박정자가 수감된 이후 그들의 삶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이제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예전보다 더 밝게 미소 짓습니다. 박정자가 앗아가려 했던 그녀의 생기는 오히려 시련을 겪고 난 뒤 더욱 단단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머리카락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과 자유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수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곱게 빗으며
평온한 표정으로 머리끈을 묶는다. 이 머리카락은 온전히 내 거야.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단 한 울도 가져갈 수 없어. 난 이제 완전히 자유야. 이야기의 끝자락. 박정자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카락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광기는 끝내 스스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수진과 지우는 그 흐름 속에서 자신들만의 행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온전한 자유 속에서 자신을 피워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박정자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모아 저주 인형을 만들었을 때 그녀는 사실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그 저주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켜냄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진과 지훈의 앞날에는 따뜻한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궈낸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김지훈은 노을 지는 공원 벤치에서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다정하게 말한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아픔은 다 저 노을 속으로 보내버리자. 이제는 내일의 햇살만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누군가를 향한 집착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가슴 뭉클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